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정말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사실 지금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워서 항상 주의를 경계하고 다닙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던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좋은 의미는 아니고 안 좋은 의미로의 터닝포인트였지만 어쨌든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건 역시 결혼 때문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어렵네요. 가장 중요한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시댁 사람들 역시 좋은 사람들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 달라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결혼 전 사탕 발림 일수가 결혼했다가 결혼 이후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저 또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결혼하기 전 저의 남편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기본적으로 인성도 좋은 사람이었죠. 연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라면 분명 믿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10년을 연애했는데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믿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술, 담배를 안 했던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힘든 사람들 편에선 져야 한다여서 더욱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시부모님은 더 믿을만 했죠. 시부모님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착한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한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순간이 남편에게서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일 정도로요. 자기야, 우리 이제 만난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찼는데 슬슬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라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맨날 내가 결혼 이야기 꺼내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고 싶은 거야? 아니 아직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지만 슬슬 그럴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서 자기 부모님을 만나뵈면 조금 더 확신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하고 싶다는 거지? 시댁살이를 시킬 분들일지 아닐지? 아니, 꼭 그렇단 건 아닌데 괜찮아. 그게 당연한 거냐? 그럼 언제쯤이 좋겠어? 세포에도 단김에 빼랬다고 다음 주 일요일이 어때? 자기, 부모님이 하시는 음식점, 일요일엔 쉬신다며. 아, 일요일,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 왜 어디 가시는 건가? 그럼 그 다음 주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일요일은 좀 그래? 일요일은 좀 그렇다고. 왜 그날만 쉬신다고 했었잖아. 아니면 혹시 종교 같은 게 있으신 건가? 아니, 그건 아닌데 일요일 날마다 우리 부모님은 따로 일정이 있으시거든. 아, 그래, 그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거의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시는 거니까? 그럼 자기 부모님은 대체 언제 쉬시는 건데? 명절 당일이나 그럴 때에 와. 너무 힘드시겠다. 아니, 일주일에 6일을 음식점에서 일하시는데 대체? 어딜 가시길래 그러시는 거야?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아, 왜 그래? 뭔데? 그게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일요일마다 고아원에 가시거든. 고아원. 고아원에 가셔서 거기 아이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해주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일이라. 아마 일요일은 만나 뵙기 힘들 거예요. 아이, 그럼. 고아원에 가셔서 봉사를 하신다는 거야? 매 주말마다. 말하자면 그렇지?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 착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 같잖아. 누구 보고 알아달라고 하시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말 잘 안 해.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고. 우와, 겸손하신 분이시기까지 하니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죠?
고아원에는 왜 딱히 자연 같은 건 없는데 그냥 음식점 여셨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그게 엄마랑 아빠 꿈이었다고 했나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익숙해서 일요일엔 부모님이랑 어디 놀러 갈지도 못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지. 와, 아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이야. 심지어 그게 자기 부모님들이라고. 진짜 대단하시다. 자기가 평소에 힘든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하는 이유가 있긴 하네. 부모님이 참 자기를 잘 가르치셨어. 에휴,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은 좀 그렇고, 그냥 평일을 우리 부모님 일하시는 식당으로 찾아뵙는 게 좋을 듯해. 저는 평소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존경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본성이 어질고 착한 분들을 존경했었죠.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을 말이죠. 본인을 희생하시면서 남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하면 나도 조금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부모님을 처음 봤을 때에도 인상부터 시작해서 말투 하나하나가 저에 대한 배려로 가득 차게 하셨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신뢰가 될까 싶으셨는지 전화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으셨고, 그저 음식은 입에 맞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었죠. 거기다 얘기를 나눠보니 매주 봉사만 가시는 게 아니라 매달 수익에 남는 부분들은 전부 기부도 해오고 계셨더군요. 음식점 장사는 잘 되는 편인 것 같았음에도 남자친구 집은 그리 부유해 보이진 않아서 의아했었는데 한 방에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나한테 시댁소리를 시킬 것 같지도 않았고, 이 좋은 분들 밑에서 자란 남자친구는 결혼하고도 절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결혼을 결심하고 1년 뒤 저희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환경의 결혼은 아니었지만 좋은 마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의 믿음은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쉽게 깨지고 말았어요. 물론 시부모님은 매주 봉사를 직접 나가실 정도로 착한 분들이고 마주칠 일도 자주 없었으니 변함이 없으셨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변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어지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남편은 결혼 후 아는 선배를 믿고 직장을 그만둔 뒤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선배는 착한 남편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즉,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후로 남편은 다른 회사에서 취직했지만 그 직장도 남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만만하게 봤는지 지나치게 과로를 시키고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근무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전화 한 통으로도 참기 어려운 욕설을 듣고 있었다면 남편이 천천히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준하는 듯한 남편에게 변명을 해주고 싶었을 텐데요. 조금이나마 힘이 돼 주기 위해 저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애초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나 역시 돈을 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경험이다 생각하고 재기하라고 위로해주기도 했었고, 회사 사람들이 남편에게 막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 욕을 제가 대신해주면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점차 입이 거칠어지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분출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시간이 갈수록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힘들어도 언제나 웃음 가득했던 저희 신혼집은 점차 잦은 말다툼과 고성으로만 채워져 가고 있었죠. 거기다가 남편이 받은 상처들이 전부 사람들에게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도와야 한다고 했던 남편의 말은 힘든 사람들 도와줘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로 편해가고 있었죠.
어차피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배신할 뿐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점도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막 아이도 낳은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던데 더 서럽더군요. 남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아이를 예뻐하느라 정신이 없다는데 남편은 갓 태어난 아기조차 나 몰라라 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나 몰라라가 아니라 귀찮은 짐짝 취급이었죠. 저놈의 아기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들다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혼자 소가리를 계속해야 했어요. 내 남편 흉을 다른 사람한테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란 생각을 했었던 데다가 친정 부모님은 워낙 연로하셔서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갔고 결국에는 저에게 폭력에 가까운 행동까지 나타나자 어딘가에는 말할 수밖에 없었단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났던 건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이더군요. 이런 일로 시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지는 저도 잘 아는 데다가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 오히려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의 성종이라면 남편을 다시 잘 가르쳐주고 다독여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평상시 시부모님은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라며 전화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라고 하셨기에 전화 드리는 게 익숙치 않았지만 저는 마음에 굳게 먹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새아가 걱정해주는 덕분에 우리야 잘 지내지. 그런데 갑자기 전화라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님, 그게 막상 전화는 했는데 어머님의 아들이 성격이 바뀌고 저에게 난폭하게 군다는 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진 않더군요. 뭐랄까, 남편 편을 드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들의 흠을 말해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가 빠르셨는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먼저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새아가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내가 혼을 내줘야 하니까 어머님 그게예요. 어머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편을 들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한결 속이 편해지더군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결혼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변하게 된 사정도 함께 말이죠. 아이고, 그랬구나. 새아가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시부모란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것 같구나. 자마고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런 일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렴. 우리가 해결해 줄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잠시 뒤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따로 말해놨으니 남편도 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시어머니라면 믿을 수 있겠다. 이제 우리 가정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며 아이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곧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참, 저의 기대는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무너지고 말았어요. 집안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투는 소리가 집 밖까지 들리는데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도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전 독립했으니 신경 좀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간섭하실 건데요? 아니, 얘야. 간섭이 아니라 지금 새아가 힘들다고 하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 걔가 힘들던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그리고 걔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정작 힘든 건 나거든요. 내가 밖에서 지금 무슨 대접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그건 들어서 알지만 아버지 듣는 거랑 직접 겪는 거랑 같을 줄 알아요.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부모님들까지 이러시는 건데요? 아이고,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알겠어요, 여보. 아들, 너 지금 내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 아비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힘든 사람 집으로 불러다가 한다는 소리가 잔소리밖에 없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요? 그건 내가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아기도 태어나서 새아가 몸조리도 잘해줘야 하고 신경도 많이 써줘야 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집에 와서 스트레스만 아내한테 푼다는 게 말이나 돼? 아이, 무슨 스트레스를 풀어요? 풀긴 그냥 다툴 만한 일이 있어서 다투는 것뿐인데. 이놈아, 그래도 너는 내 아이 보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엄마야말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남의 자식들이 있는 고아원에 가서 맨날 밥이나 해주고 돈이나 주느라 돈 한 푼도 못 모으시더니 저 결혼할 때 뭐 제대로 해준 게 있기나 해요? 뭐야?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생판 모르는 남친 결둥은 저한테 좀 챙겨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도 없었어요. 알아요. 내가 변했으면 그것도 다 부모님 때문이죠. 아이고, 이 놈이. 저는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남편이 선을 너무 넘는 것 같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성정이 너무 착하셔서 남편한테 모진 말도 못하실 텐데 오히려 험한 말을 아들한테 듣고 있게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왔냐? 너 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야? 뭐라고 했길래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데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보다 당신 진짜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나한테 하는 건 그렇다고 칠 수 있어도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했어? 다 사실이잖아. 내가 재산이라도 잘 물려받았으면 밖에서 이런 취급받고 있겠냐고? 여보, 진짜 뭐 이걸 확 그냥 시댁에서 남편과 저는 저희 집에서 하던 것처럼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조금씩 욕도 섞기 시작하더니 물건들을 던질 신용까지 하더군요. 시부모님 앞에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셔서 소리를 지르셨고 아직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태로 무슨 진실이 있는지는 물론 그 기분이 어떠했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했음은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했고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참,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몰아드릴 말씀도 없었고 시부모님 역시 조금 전에 남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우셨던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 같이 살았던 시부모님의 아들은 당신들 못지않은 천사 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봐도 효심이 깊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부모님을 향해 욕을 하고 물건까지 집어 던지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서러우셨는지 주저앉아 우시는 걸 시아버지가 겨우 달래시고 방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머리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 그냥 그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도 아니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아닌 행동이 있는 법이지. 저건 내가 봐도 용서할 수 없겠구나. 아버님 어르고 다 할래도 보고 설득도 해보려고 하고 혼돈해봤지만 아무것도 될 줄 아는구나. 이씨 아버지로서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상처만 받게 만든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죄송스럽죠.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 아니다. 아니야. 이걸 너 혼자 어떻게 해결하겠니? 그리고 아들의 상태를 보니 이건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구나. 내가 괜찮다면 이혼도 생각해 보려무나. 우리 손자 저 눈 밑에서 제대로 구지도 못할 거야. 아버님 이혼이요. 그래,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설령 저놈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랜 네 편을 들어주마. 정원이든 뭐든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도 된다.
좌우에 필요한 돈 관계도 우리가 다 해줄 거니까. 그래도 아버님 이혼 이야기가 아버님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데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부모가 자식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권하는 상황이라니 성정이 착하신 시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걸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실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전 남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환경 속에서 커나갈 아이를 생각한다면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혼 후 양육권은 당연하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혼에 있어 귀책 사유는 온전히 남편에게 있었던 데다가 남편의 난폭적인 모습들이 반영이 돼요. 법원은 쉽게 결정을 내려주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판결에는 따르지 못하겠다면서 양육비도 저에게 계속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혹시나 양육비 얘기를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곤 했죠. 참, 아이를 낳느라 일도 그만둔 상태였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답답하더군요. 물론 집이야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식이 이혼을 하고 집에 돌아온 것도 큰 상처가 되실 텐데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께 신세를 지려고 하면 너무 염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나마 있던 돈들은 기저귀 값으로 다 쓰고 이제 통장의 잔고는 0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 시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님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우리야 잘 지내면 안 되지? 우리가 죄인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이혼도 별 탈 없이 했는데. 아, 아니야. 아들 잘못이 없어. 너, 나, 우리 손주까지 고생시킨 건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거란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들이 너한테 양육비 잘 주고 있니? 네, 그게. 아휴, 그것도 제대로 안 주고 있지? 이 몹쓸 놈. 그건 걱정 말할 거라 우리라도 대신 줄 테니까. 네, 아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아니야? 물이라도 주는 게 맞아.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어머님. 양육비는 제가 전 남편에게 받을게요. 그게 쉽겠니? 일단 우리가 주는 거라도 받으려무나. 내가 죄송할 거 하나 없어. 그리고 내 아들, 우리 손주 생각해서라도 받아야지. 너도 그렇고, 어머님, 저는 시부모님이 이혼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었는지 잘 알기에 돈을 받지 않으려 했으나 시부모님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저희 아들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잘 커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기로 했죠. 솔직히 제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 솔직히 다행이긴 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 기저귀 값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으니까요. 대신 일단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제가 다시 재취업을 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땐 꼭 돈을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양육비는 남편에게 받을 돈이지 시부모님께 받을 돈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께 받는 양육비로 육아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틈틈이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혼자 일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부모님께도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 독립계획도 천천히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죠. 갑자기 시부모님이 연락이 딱 두절됐습니다. 양육비도 더 이상 입금이 되지 않았고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연락도 몇 번 해봤지만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시더군요. 전화기는 매번 꺼져 있었고 가게에 직접 찾아가도 문을 닫으신 지 오래되었더라고요.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생기신 걸까?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했지만 걱정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와서 제가 두 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양육비를 계속 받는 것도 죄송스러웠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죠. 차라리 두 분이 이제 양육비를 더 보내는 게 힘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일부러 연락을 끊으신 거길 바랐습니다. 이제 끊어진 인연일 뿐 각자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길 정말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서 이혼한 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7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시간 동안 알바를 했었죠. 그런데 유치원 입구에서 아이를 배움받자마자 갑자기 모자를 푹 덮어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누군가가 튀어나오더니 저희 모자를 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어서 따라와. 누구신데요? 하지만 저의 물음에도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저희를 잡아 끌기만 할 뿐이었어요. 전 그때까지 왜 이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당해주는 걸까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반항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더군요. 그저 겁에 질려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던 중 저를 끌고 가는 사람의 마스크가 벗겨져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주름도 좀 있는 게 나이도 있어 보였고 거기다 자세히 보니 여자더군요. 그제야 뭔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반항할 만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손을 뿌리치고는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 나 못 알아보겠니네? 어라 어머니, 그래 오랜만이구나. 아가, 지금 상황이 급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얼른 도망가자. 네, 도망이라니. 갑자기 무슨 도망을? 어머니, 아저씨 허사도만 가야 하단다니까. 얼른 따라와. 저는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붙잡고 무슨 일인지를 다 그치듯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을 가자고만 하실 뿐이었어요. 표정도 정말 급해 보여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곧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멀리서 전 남편이 목발을 짚으며 우리에게 달려오는 걸 발견했거든요. 예전보다도 더 훨씬 초췌한 얼굴인 게 마치 폐인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얼굴에 도끼가 가득해 보이는 게 당장이라도 저에게 해코지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저 악마가 여기를 또 따라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가 어서 도망가자. 어서. 저 악마한테 붙잡히면 우리 모두 목숨이 위험해. 얼른 도망가자. 얼른. 저는 아이를 안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참 지옥 같았어요. 아이는 쫓아오는 전 남편의 모습에 겁에 질린 건지 엉엉 울기 시작하고 있지. 뒤에서는 전 남편이 무섭게 쫓아오지.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나 있어 보니 지치셨는지 더는 뛰질 못하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얼른. 정말 미치고 팔딱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라도 살기 위해 계속 도망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구출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성종이 착하신 분들인데 저를 위해 고생하시고 양육비마저 대신 보내주신 분들인데 도저히 그냥은 가지 못하게 거리는 유지한 채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뭐 내가 지금 뭘 안다고? 시끄러워. 시어머니 당장 놓아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친구, 신고 좋지. 그래, 얼른 신고 좀 해 제발. 경찰에 신고하라고. 저는 전 남편이 정말 미친 건 줄여. 알았습니다.
왜 사이코 같은 놈들이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무서웠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말라고 외치시더군요. 아가, 신고는 아마 안 돼. 그냥 도망가. 네, 그게 무슨 신고하지 말라니까. 예, 하지만 어머님이 안 돼요.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없어요. 와, 신고하면 안 된다고. 그냥 너는 도망이 나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계속 말리려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제가 언제까지 도망갈 수도 없거니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머님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고를 하는 동안 전 남편은 오히려 태어나길 더군요. 딱히 저를 제재하지도 않았고 그저 멀찍이 저를 지켜만 보는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손을 어떻게 뿌리치시더니 저와는 반대쪽 방향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더는 쫓지 않았더군요. 아,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도망가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만 전 남편에게 도망을 가든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든 하면 되겠다 싶었죠. 이왕이면 전 남편이 도망 못 가게 오히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전 남편은 지쳐있던 건지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왔고 저는 그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목발을 짚고 있는 저 남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한다. 어서 잡아가 달라고요. 그러자 경찰은 전 남편에게 가더니 무언가를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전 남편은 딱히 반항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듣더니 저에게 다시 온 후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더군요.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요. 일단 경찰이 있으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찰의 말대로 했어요. 목발을 짚고 있는 전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시부모님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계기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먼저 빠졌고 시부모님을 끌어들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게도 닫아버리신 채 매일 사이비 종교 활동을 나갔다고 해요. 전 남편은 그것을 알게 된 후 그곳에 가서 동생과 시부모님을 빼내려고 했답니다. 그 당시 여전히 차이가 안 좋긴 했으나 그래도 가족인 동생과 부모님이 저런 곳에 빠져 계신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난리를 치고 깽판을 치면서 그곳을 뒤집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시부모님은 그런 전 남편에게 사탄이 들렸다며 그래서 일도 안 풀리고 성격도 변하고 이혼까지 하게 된 거라며 사탄을 빼내야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다리를 못 쓸 정도로 방망이질을 해서 결국 다리를 망가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다리까지 못 쓰게 된 전 남편은 일도 못하고 폐인처럼 지내야만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전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그때 당한 흔적들을 저와 경찰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모두 사실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셨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더욱 놀라웠던 건 전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저희 모자까지 그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다더군요. 도망을 가라고 하면서 저희를 유인한 다음 그 단체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리고 전 남편은 그 계획을 어떻게 듣게 된 후 오늘 저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거였다고 합니다. 다리까지 절뚝거리는 상태로 시어머니를 미행하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만 붙잡았던 상태에서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었던 거였죠. 전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전에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못할 짓을 했던 게 미안하다고. 다리가 그렇게 된 후 일을 나가지 않게 되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제야 되돌아봤는데 온통 후회로 가득 찬 일들 뿐이었대요.
그때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더니 지금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이것뿐이지만 언젠가 제대로 된 양육비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고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겠다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째서 전 남편과 나는 이런 결말이 맞이하게 된 건지, 이전 시부모와 이전 신우는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건지,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감들이 먼저 들더군요.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전 남편을 배신한 그 선배. 그리고 전 남편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한 전 남편 회사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겠죠. 시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사입이 종교에 빠지게 된 건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면서 받게 된 상처와 죄책감을 치유해줄 곳이 필요해서였겠죠. 본인들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을 돌리는 좋은 분들이었기에 더더욱이요. 전 남편 역시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망가지고 말았는데 그로 인해 아내를 잃어야 했으며 그 좋은 부모님마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남아있는 것은 망가진 다리와 죄책감뿐일 테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전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미 많은 상처가 남았을 뿐더러 되돌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전 남편은 앞으로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받지 않으려고요. 그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안타깝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도 그러고 있는 걸 되고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와 저의 아이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에요. 연락처도 싹 다 바꿔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잊고 다시는 마주치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안타까운 건 안타깝더라도 저의 아이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니까요. 이제 이사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이를 등원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전 시부모님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요. 이사를 가는 날까지만 참아야겠죠. 그리고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 그럴 수 있겠죠? 힘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과거의 상처는 모두 잊고 행복을 위해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모두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